안녕하세요. 알쓸종잡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 벌써 5번째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지난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종교개혁의 역사를 릴레이와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루터, 쯔빙글리, 깔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세 명이 16세기 종교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중요한 인물들 외에도 종교개혁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과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는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알아보고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릴레이라는 것을 조금 보자면 릴레이는 보통 4명의 주자가 있죠.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4번 주자. 1번 주자는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달려나가므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주자는 1번 주자로부터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또 스피드를 죽이지 않고 그 속도를 살려서 3번 주자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주자는 이제 마지막 주자인 4번 주자를 향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서 안전하게 바통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요. 저는 2번 주자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3번 주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1번 주자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특별히 2번 주자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나름의 주목을 받죠. 또 마지막은 마지막이니까 주목을 받고 또 마지막 바로 앞에 있는 3번 주자도 나름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2번 주자는 어떻게 보면 관심 속에서 조금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2번 주자가 있기 때문에 그 릴레이가 잘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게 될 인물들은 마치 계주 속의 2번 주자와 같습니다. 여기에 이미지를 띄워놨는데요. 누군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우리가 한 명 한 명 오늘은 이 4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라는 사람입니다. 루터의 신실한 동반자였고요. 북유럽 종교개혁의 주역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루터의 곁에서 종교개혁을 체계화하고 또 북유럽 지역에 종교개혁 사상이 확산되어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역할은 종교개혁의 성공과 지속에 있어서 결정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구겐하겐은 1485년 6월 24일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폼메른 지역의 볼리인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출신 지역 때문에 종종 포메라누스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라이프스발트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트랩토브의 수도원 학교에서 교장으로 활동하면서 인문주의적 교육을 실천했습니다. 부겐하겐은 초기에는 열성적인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러나 1520년 그의 인생에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오는데 그는 루터에 져서 교회의 바빌론 포로를 읽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책을 비판할 목적으로 읽기 시작했지만 읽어나가면서 루터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미혹되어 왔으며 이 사람 루터만이 진리를 보고 있다. 이 깨달음 이후에 그는 1521년 비텐베르크로 이주하여서 루터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그의 신학적 입장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는 종교개혁 운동의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루터와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겐하겐과 루터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서 깊은 신뢰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우정이 있었습니다. 1523년 부겐하겐은 비텐베르크 시교회의 담임 목사로 임명이 됩니다. 이 교회는 루터가 실제로 설교를 했던 교회이고 또 루터가 종교개혁의 95개조 논제를 발표한 비텐베르크 성교회와 함께 종교개혁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세계 최초의 개신교 예배가 드려진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부겐하겐은 루터의 가장 신뢰받는 목회적 조언자가 됩니다. 루터가 종종 우울증과 영적 시련을 겪을 때 부겐하겐은 그에게 위로와 영적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그는 루터의 성석 번역 작업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개인적인 영역에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1525년 부겐하겐은
루터와 카타리나 폰 보라의 결혼식을 주례합니다. 이는 전직 수도사와 전직 수녀의 결혼이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부겐하겐은 루터 가족의 가까운 친구이자 루터 자녀들의 대부 역할도 합니다. 루터가 1546년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맡았던 것도 바로 이 부겐하겐입니다. 부겐하겐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공헌은 북유럽 종교개혁의 역사에 길이 남습니다. 북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체계적으로 정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한 설교자나 신학자가 아닌 교회 제도와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실천적인 조직가였습니다. 1528년부터 그는 북독일의 여러 도시들인 브라운슈바이크, 함부르크, 리베크, 포메라니아 등을 방문하면서 교회법을 작성했습니다. 이 법령들은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행정, 예배 형식, 학교 제도, 사회 복지 등 전반적인 사회 구조의 개혁을 포함합니다. 1537년 덴마크 왕 크리스티안 3세의 초청으로 코펜하겐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덴마크 국교회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는 덴마크에서 교회법을 제정하고 목회자들을 교육하였고 코펜하겐 대학을 개혁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덴마크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종교 개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서 번역자 또 주석가로도 부겐하겐은 활동합니다. 부겐하겐은 뛰어난 성서학자였습니다. 루터의 성서 번역 작업에 그래서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특히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능통했던 그는 루터의 성서 번역에 학문적 조언을 제공했고요. 또한 그는 루터의 독일어 성서를 저지 독일어, 북독일 지역에서 사용되는 방언을 저지 독일어라고 하는데 그걸로 번역하는 작업을 감독했습니다. 이 번역은 북독일 지역 주민들이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교육 개혁자로서도 활동을 하는데 부겐하겐은 교육이 종교개혁의 성공과 지속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작성한 교회법에는 항상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상세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교육 원칙은 모든 아이들에게 기본 교육을 제공한다. 성경과 교리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시킨다.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를 마련한다. 교사와 목회자를 위한 전문적 훈련 과정을 개발한다. 이것이 그의 교육 원칙입니다. 부겐하겐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하며 차세대 종교개혁 지도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의 교육 철학은 경건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 경건과 학문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부겐하겐의 신학적 관점과 특징을 또 보자면 부겐하겐은 기본적으로 루터의 신학을 따랐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강조점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과 성례전을 통한 그리스도의 현존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실제로 임재하시는 곳이고 신자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공적 역할을 중시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개혁과 변화를 위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세 번째로 법과 복음의 적절한 구분과 적용을 강조합니다. 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제시한다는 루터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릅니다. 네 번째로 그는 실용적인 경건을 강조합니다. 신앙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봉사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부겐하겐의 신학은 교리적 논쟁보다는 목회적 적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신학이 교회와 사회의 실제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믿었고 이러한 실용적 접근법은 종교개혁이 북유럽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실천적 종교개혁자 부겐하겐의 유산을 좀 보겠습니다. 그는 1546년 루터가 사망한 후에 슈말칼덴 전쟁과 아우크스부르크 임시협정 등 종교개혁 운동의 위기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는 정치적 압력에 맞서서 루터의 신학적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말년에는 건강이 악화되어서 활동이 제한되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비텐베르크 시 교회의 목사직을 수행하였고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1558년 4월 20일 그는 73세의 나이로 비텐베르크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요한네스 부겐하겐은 종교개혁의 실천적 설계자였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신학적 기초를 놓았다면 부겐하겐은 그 기초 위에 교회와 사회의 구체적인 구조를 세운 건축가였습니다. 그의 가장 큰 공헌은 종교개혁의 원칙들을 실제 교회 생활과 사회 제도로 구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 이상이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그가 남긴 유산입니다. 우리는 부겐하겐을 통해서 신앙과 삶, 교리와 실천, 교회와 사회의 균형 잡힌 통합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유산은 종교개혁이 단순한 신학적인 운동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포괄적인 개혁 운동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분명 루터만큼 화려한 조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이상을 일상의 현실로 바꾸어 놓은 참된 개혁자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필립 멜랑히톤을 보겠습니다. 필립 멜랑히톤은 루터의 동지였고 독일 종교개혁의 학자라고 불립니다. 루터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고 독일 종교개혁의 지적 체계를 확립한 신학자였고 교육자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별명은 독일의 교사였습니다. 그는 루터의 열정적인 개혁 정신에 학문적인 기반과 체계를 제공합니다. 그의 생애를 좀 살펴보면 멜랑히톤은 1497년 2월 16일 브레텐에서 태어납니다. 본명은 필립 슈바르츠 에르트였지만 당시 르네상스 학자들의 관행에 따라서 자신의 독일성을 그리스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멜랑히톤이 되었습니다. 뛰어난 지적 능력을 보였던 그는 12세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입학해 15세에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튜빙겐 대학에서 17세에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고전 언어학, 수사학, 역사, 수학, 천문학 등 폭넓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특히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정통했습니다. 1518년 21세의 젊은 나이에 멜랑히톤은 비텐베르크 대학의 그리스어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루터를 만나게 되는데 역시나 이 만남은 두 사람의 인생과 종교개혁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열정적이고 과감한 개혁가였다라면 멜랑히톤은 온화하고 체계적인 학자였습니다. 이 상반된 성격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다면 멜랑히톤은 그 불꽃이 지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학문적인 체계와 교육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루터는 종종 멜랑히톤의 학문적 지식과 판단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루터는 나는 신학자로서 격렬하게 싸우는 반면에 필립은 조용히 가르치며 경작한다 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멜랑히톤은 루터를 우리 시대의 엘리야라고 부르며 그의 용기와 결단력을 존경했습니다. 멜랑히톤의 신학적인 공헌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루터 부분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은 멜랑히톤의 가장 중요한 공헌 중 하나입니다.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의회에서 발표된 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의 작성에 멜랑히톤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루터교의 신학적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인데 오늘날까지도 루터교의 핵심 신앙 고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멜랑히톤의 신학적 공헌 하나는 로키 커뮤니스를 작성한 것입니다. 로키 커뮤니스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멜랑히톤이 종교개혁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인데 그것을 잘 정리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 죄, 율법과 복음, 은혜, 믿음, 의롭게 됨 등 루터가 제기했던 핵심 교리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또한 멜랑히톤의 신학적 공헌은 아디아포라 개념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는 복음의 핵심 진리와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구분합니다. 비본질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그가 카톨릭과 다른 개신교 분파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육 개혁자로서도 멜랑히톤은 활동합니다. 그는 독일의 교사라는 별명을 얻었던 것처럼 교육 개혁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에 독일 전역의 학교와 대학 제도를 개혁하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멜랑이톤의 교육 철학은 인문주의와 기독교 신앙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그는 고전 언어와 고전 문학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이 원전에서 직접 찾아낼 수 있도록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특히 성경 연구에 중요한 것이 됩니다. 동시에 그는 교육의 목적이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경건한 학문을 통한 신앙 성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멜랑이토는 독일 전역의 학교 제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는 여러 도시의 요청에 따라서 학교 설립을 도왔고 커리큘럼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그의 라틴어 학교는 후에 독일의 김나지움의 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학교들은 언어, 수사학, 변증법, 수학, 물리학, 윤리학 등 폭넓은 교과목을 가르쳤습니다. 대학 교육 계획에서도 멜랑이토는 영향이 크게 발휘하는데요.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을 모델로 삼아서 독일의 여러 대학을 개혁했습니다. 특히 예나, 마르부르크, 퀘니스베르크 등의 대학 설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교육 철학은 학문의 자유와 신앙의 경건함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으며 이는 현대 독일 교육 기초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루터와 멜랑히톤의 관계를 좀 더 보면 이 둘의 관계는 종교개혁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협력 관계 중 하나입니다. 두 사람은 성격과 접근 방식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협력으로 이어집니다. 루터는 열정적이고 대담한 개혁가였습니다. 그는 종종 과격한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신념을 표현했는데 타협을 거부하는 강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반면 멜랑이토는 온화하고 신중했습니다. 체계적인 사고와 중재적 성향으로 루터의 그 과격함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루터 자신도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면서 나는 숲을 베어내지만 멜랑이토는 정원을 가꾼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사람의 협력은 여러 중요한 사건에서 드러나는데 1521년 보름수 제국의회에서 루터가 황제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당당히 밝힐 때 멜랑이토는 비텐베르크에 남아 개혁 운동을 지속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있는 동안에 멜랑이토는 비텐베르크에서 급진적 개혁자들과 싸우며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신학적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유의지와 예정론, 성찬론 등에서는 미묘한 견해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깊이 존중했습니다. 핵심 신앙에서는 일치된 입장을 유지합니다. 1546년 루터가 사망한 후에 멜랑이토는 추도사에서 이제 나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할 만큼 이 둘의 관계는 참으로 깊었습니다. 멜랑이토는 루터 사후에 루터의 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여생을 바쳤고 특히 종교적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하였습니다. 멜랑이토는 종종 루터의 그림자로 평가절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보다 공정한 역사적 평가는 그를 종교개혁의 지적 완성자로 재조명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멜랑이토는 그 불꽃이 지속적으로 타오르도록 학문적 기반과 교육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의 지적 완성자입니다. 멜랑이톤의 삶과 업적은 신앙과 이성, 열정과 절제, 혁신과 전통의 균형을 추구한 여정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현재도 개혁교회와 성도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인물입니다. 마르틴 부처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조화로운 다리라고 불립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루터, 쯔빙글리, 깔뱅 등이 주목을 받지만 그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이들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마르틴 부처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진정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마르틴 부처는 1491년 알자스 지방의 셀레스타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도미니크 수도에 입회하여 카톨릭 사제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부처의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는 것은 1517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루터를 만난 것입니다. 이 만남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는 루터의 개혁 사상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1521년 부처는 수도회를 떠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듬해인 1522년 그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행동이었던 결혼을 함으로써 카톨릭 교회와의 결별을 분명히 합니다. 1523년에는 스트라부스로 이주하여서 그곳에서 본격적인 종교개혁 활동을 시작합니다.
스트라스부르는 그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독특한 신학적 입장과 교회 개혁 방안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마르틴 부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서로 다른 개신교 진영 사이의 중재자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1529년 마르부르크 회담에 참석해서 성만찬에 대한 이해 차이로 갈등하던 루터와 쯔빙글리 사이의 화해를 시도합니다. 비록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부처는 지속적으로 양측의 공통점을 찾았고 신학적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536년 비텐베르크 일치 체결에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협약은 루터파와 남부 독일 개혁파 사이의 신학적 화해를 모색한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부처는 성만찬에 관한 중도적 입장을 발전시켜서 루터의 공제설과 즈빙글리의 상징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처의 이러한 중재 노력은 그가 가진 독특한 신학적 통찰과 인간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교리적 순수성을 지키면서도 기독교 일치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필수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원칙에 가까웠습니다. 부처는 특별히 종교개혁가 깔뱅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1538년 제네바에서 추방된 깔뱅은 스트라스부르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1541년까지 3년 동안 부처의 지도 아래 프랑스 난민교회의 목사로 활동을 합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은 깔뱅이 신학과 또 교회론 형성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간입니다. 부처는 깔뱅이에게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중요한 멘토였습니다. 그는 깔뱅이에게 교회의 규율의 중요성, 예배 형식,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전수했고, 깔뱅이 후에 제네바에서 발전시킨 교회 정치 체계와 예배 형식에는 바로 이 부처의 영향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부처는 깔뱅이 제네바로 돌아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적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깔뱅의 대표작인 기독교 강요의 개정판에는 부처의 신학적 통찰이 그래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본질과 역할, 그리스도 임재 방식에 관한 이해에서 부처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처의 신학적인 특징과 공헌을 좀 보자면 그의 신학은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면서 도덕적 개혁과 규율을 중시하였습니다. 부처에게 있어 참된 교회는 단순히 올바른 교리를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부처는 왕국에 관하여와 같은 저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 영역에까지 미친다라는 견해를 발전시킵니다. 그는 기독교 공동체와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부처는 성경 해석가로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깁니다. 그의 복음서 해설은 당시 개신교 주석서 중에서도 탁월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성경의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실천적 적용을 강조하는 해석 방식을 발전시킵니다. 교육개혁자로서도 부처는 활발히 활동합니다. 스트라스부르의 학교와 신학교를 설립하는 데 기여했고 교회 지도자와 목회자 양성에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의 교육 철학은 경건과 학문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교육 철학은 앞서 소개됐던 종교개혁자들과도 참 비슷합니다. 그는 영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던 1549년 영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이때는 에드워드 6세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영국에서 부처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어서 영국 교회의 개혁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1551년 2월 28일 그는 케임브리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비록 그의 생애는 끝이 났지만 부처의 영향력은 계속됩니다. 영국 성공회의 형성 과정에는 그의 사상이 반영되었고 깔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 세계 개혁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는 루터파, 개혁파, 성공회 등 여러 개신교 전통에 걸쳐 존중받는 몇 안 되는 개혁가 중에 한 명입니다. 마르틴 부처는 종종 종교개혁의 숨은 영웅이다, 잊혀진 개혁가다라고 불립니다. 루터와 깔뱅만큼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중재 노력과 신학적 공헌은 종교개혁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교리적 순수성과 교회 일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했고 신학적 원칙과 실용적 적용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처에게서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물입니다. 피에르 비레. 스위스 종교개혁의 온화한 웅변가라고 불립니다. 스위스 불어권 지역, 특히 보호 지방의 종교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위스 종교개혁의 숨은 보석이라 불리는 이 피에르 비레를 알아야 됩니다. 그는 깔뱅과 파렐의 친구이자 동료였고 로잔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생애를 좀 보면 그는 1511년 5월 스위스 보호 지방의 작은 마을인 오르브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재단사였고 가족은 중산층에 속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지적 능력을 보인 비에르는 처음에는 카톨릭 사제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1528년 그는 파리로 가서 몽테규 대학에서 공부합니다. 이곳은 당시 에라스무스와 깔뱅도 공부했던 곳입니다. 인문주의적 학풍이 강한 곳입니다. 파리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는 종교개혁 사상에 노출이 되었고 마침내 개신교로 회심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프랑스에서 종교개혁 사상가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1531년 위험을 느낀 비레는 고향 오르보로 돌아왔고 이곳에서 또 다른 종교개혁가인 기욤 파레를 만나게 됩니다. 파렐의 영향과 지도 아래 비레는 곧 종교개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기욤 파렐과 비레가 했던 사역을 좀 보면 기욤 파렐이 누구냐? 그는 불어권 스위스 지역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선구자였습니다. 그리고 비레의 중요한 멘토가 됩니다. 파렐의 지도 아래 비레는 1531년 오르브에서 첫 설교를 합니다. 그의 첫 설교는 놀라울 정도였고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개신교로 회심했다라고 전해집니다. 1533년 초 지역 가톨릭 사제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비레는 독살 시도를 당합니다. 그는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이때 이 일로 인해서 평생 건강 문제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파렐과 함께 스위스 불어권 지역의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종교개혁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1534년 비레와 파렐은 제네바로 갑니다. 하지만 제네바에서 저항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후 1536년 베른의 군사적 지원과 함께 다시 제네바로 돌아왔을 때 더 적극적인 종교개혁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1536년 비레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해 그는 이탈리아로 가던 중 제네바에 들른 젊은 신학자 장 깔뱅을 파렐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파렐은 깔뱅을 설득해서 제네바에 머무르게 했고 종교개혁 사업을 돕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깔뱅, 파렐, 비레, 강력한 종교개혁 3인조가 형성이 됩니다. 비레, 파렐, 깔뱅은 각각 다른 기질과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렐은 불같은 열정과 질설적인 화법으로 알려졌고 깔뱅은 예리한 지성과 체계적인 신학으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반면 비레는 온화하고 설득력 있는 화법으로 종교개혁의 미소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비레, 파렐, 깔뱅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파렐이 실천가이고 깔뱅은 신학자입니다. 그렇지만 비레는 설교자로 불립니다. 종교개혁자 테오로드 베즈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렐보다 힘있게 천둥소리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깔뱅보다 더 큰 권위로 가르치는 사람은 없다. 비레보다 더 감미롭고 매력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다. 무엇보다 당대 최고의 설교자로 사람들은 비레를 뽑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536년 10월 세 사람은 로잔에서 열린 종교 토론회에 참여합니다. 이 토론회는 베른의 주도로 열렸는데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신학적 쟁점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비레는 이 토론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의 설득력 있는 연설은 보호 지방이 공식적으로 개신교를 채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잔 토론회 이후에 비레는 로잔에 머물면서 도시의 종교개혁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1537년부터 로잔의 대성당에서 설교자로 활동합니다. 도시와 주변 지역 교회 조직과 신학 교육도 담당하였습니다. 로잔에서 비레는 설교와 교육을 통해 개신교 신앙을 보급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로잔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로잔 아카데미는 제네바 아카데미보다 앞서 1537년에 설립이 되었고 불어권 스위스 지역 최초의
개신교 고등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시골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교회를 조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고지방 전체에 개신교가 뿌리 내리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비례는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서 개신교 신앙을 변호했고 또 교육하였습니다. 앞서 소개됐던 로잔 아카데미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잔 아카데미는 비례의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1537년 설립된 이 학교는 개신교 목회자와 교사를 양성하는 중요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비례는 학교의 교과 과정과 운영에 깊이 관여했고 자신도 스스로 교수가 되어서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로잔 아카데미는 성경 중심의 교육을 합니다. 성경 원어와 성경 해석이 핵심 과목이었고 인문학적 기초를 위해 라틴어, 수사학, 변증법 등 고전 인문학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이론적 신학뿐만 아니라 실제 목회와 설교 능력 배양에도 초점을 맞추어 교육합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서 온 개신교 난민들이 와서 공부하므로 이 학교는 국제적인 성격도 띠게 됩니다. 이 학교는 테오르드 베자, 기욤 파렐, 피에르 비레 등 뛰어난 학자들이 교수진으로 활동합니다. 로잔 아카데미는 제네바 아카데미와 함께 불어권 개신교의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고 현재 로잔 대학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비례의 로잔 사역은 1559년까지만 계속됩니다. 점차 베른 시의회와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로잔은 베른의 통치 아래 있었고 베른은 교회의 독립성에 제한을 두려 했습니다. 특히 교회의 권징에 관한 문제로 비례는 베른 당국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비례는 교회가 성만찬 참여자들에 대한 도덕적 권징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베른 정부는 이를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로잔 시의회는 22년과 로잔에서 신실하게 사역한 비례를 추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로 인해서 비례는 제네바로 이동을 하는데 비례는 제네바로 이주하여 깔벤과 재회합니다. 그리고 1559년부터 1561년까지 제네바에서 목회 활동을 합니다. 제네바시는 22년 동안 파견 보냈던 목사를 되찾았다며 기뻐했습니다. 1559년 4월 제네바 시의회는 비례를 받아들일 것을 결의하고 그를 위한 넉넉한 임금과 숙소를 준비하였습니다. 비례는 곧 생제르망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비례의 설교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교회인 생피에르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비례의 설교는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일반 대중들뿐만 아니라 도시에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설교였다. 이 시기에 그는 깔벤과 함께 제네바 아카데미 설립에도 참여합니다. 비례가 제네바로 이동할 때 로잔 아카데미 기억하시죠? 그 로잔 아카데미 멤버들이 다 같이 움직입니다. 비례가 제네바로 오기 1년 전 깔뱅은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웠지만 제네바 아카데미를 더 발전시키는데 여러모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로잔 아카데미에서 20년 넘게 일한 비례와 또 그 멤버들이 합류를 하면서 단시간에 제네바 아카데미는 부족한 부분을 채웠고 큰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비례와 깔뱅의 우정은 평생 동안 지속이 되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또 목회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1561년 이후 비례는 건강 문제로 인해서 따뜻한 기후의 남프랑스로 이주합니다. 그는 님, 몽펠리에, 리옹 등의 도시에서 활동을 했고 프랑스 개신교, 위그노라고 하는데요. 이 위그노 공동체 강화에 기여를 합니다. 특히 1564년부터 그는 프랑스 남부 도시들에서 개신교 학교와 교회를 조직하는 데 힘썼고 그는 이 지역에서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선교 활동을 펼쳤고 그의 온화하고 설득력 있는 접근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종교 전쟁이 격화되면서 비례는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1571년 4월 그는 베아른 지방의 오르테즈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종교개혁의 확산과 교육에 대한 열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비례의 신학적 특징을 좀 보면 그의 신학은 실천적 신앙을 강조합니다. 비례는 신학이 일상생활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저술과 설교는 그래서 이론적 교리를 넘어 신앙의 실천적인 측면을 다룹니다. 또한 그의 신학은 교육에 대한 헌신이 나타납니다. 그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로잔 아카데미 설립과 대중들을 위한 저술 활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온건하고 화해적인 접근이 특징입니다. 비례는 당대의 다른 종교 개혁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는 가능한 한 폭력과 극단적 조치를 피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한 개혁을 선호했습니다. 또한 그의 특징은 사회적 윤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의 영적 갱신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의와 윤리적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합니다. 특히 빈민 구제와 교육 기회 확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 중심주의가 그의 신학의 특징입니다. 모든 교리와 실천은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그의 신학적 특징이고 이는 개신교의 기본 원칙이었고 그는 이 원칙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비례는 또한 프랑스어로 된 개신교 문헌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그의 저서들은 신학적인 깊이를 갖추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대중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대중성도 갖추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온화한 웅변과 피에르 비례는 종교개혁의 미소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격정적인 파렐이나 지적이고 체계적인 깔벤과는 달리 자신만의 방식으로 종교개혁에 기여합니다. 온화하고 설득력 있는 접근법, 교육에 대한 헌신, 실천적 신앙 강조는 종교개혁이 스위스 불어권, 프랑스어권 지역에 깊이 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례는 깔벤과 파렐을 연결하는 중요한 협력자였고 비례가 세 사람의 협력의 중심에 서서 스위스와 프랑스 개신교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비례는 깔뱅이나 루터만큼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공헌은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스위스 종교개혁의 숨은 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4명의 종교개혁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생소한 만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비텐베르크 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했고 루터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했던 사람입니다.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행했던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구겐하겐, 2번 무겐하겐, 3번 부겐하겐, 4번 푸겐하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멜랑히톤은 복음의 핵심 진리와 비본질적인 요소를 구분하였고 비본질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개념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1번 아리아포라, 2번 아시아포라, 3번 아고다포라, 4번 이디아포라, 5번 아디아포라. 세 번째 퀴즈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한 종교개혁 3인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장깔뱅, 2번 마르틴 부처, 3번 피에르 비레, 4번 기욤 바렐. 퀴즈까지 잘 푸셨다면 저에게 강의 잘 들었습니다 라고 그리고 퀴즈의 답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